다음으로는 통일연구원의 성기영 박사께서 조금 더 남북관계에 포커스를 둬서 최근의 남북관계 평가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통일연구원의 성기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제가 이 평화연구원의 포럼의 토론자로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발표자로 오늘 처음 나와서 이 포럼이 65차에 이르고 기간으로 따지면 7년이나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도 있고 또 권위 있는 포럼의 발표자로 불러주신 데 대해서 김영기 원장님 그리고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그 발표 주제로 부여받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그 남북관계 평가 및 전망 땡땡하고 관계 정상화에 기운은 싹 트는가, 이런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표문을 쓰기 전에 이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운이 싹 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 중단되었었던 교류와 협력의 재개, 그리고 그것의 양적인 증가, 이런 측면에서 과거 상태로의 복귀 내지는 회귀가 남북관계 정상화의 정의인가, 아니면 이러한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로서의 복귀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구성하는, 그리고 그 요소로서의 이 교류협력의 형태를 좀 재구조화하고 그것을 통일시대에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립 또는 다듬어 나가는 것이 관계 정상화인가, 이런 그 논점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또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운이 싹 트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싹 튼다는 것은 뭔가, 저희 작은 아이가 보고 있는 그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에 보면은 싹이 트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양, 습도, 온도,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싹이 트겠죠. 그래서 남북관계를 남북관계, 양자관계의 틀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토양이나 온도나 습도를 구성하는 국제적인 환경이라든가, 또는 이른바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남한 내부에서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어떤 합의라든가, 그런 온도, 토양, 습도가 다 갖춰져야 싹이 튼다고 할 텐데, 제게 지금 굳이 이런 질문을 돌직구식으로 던지신다고 하면 저는 아직 싹이 트기보다는 이제 언 땅이 좀 녹기 시작했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언 땅이 이제 좀 녹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그 1차적 평가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런 남북관계의 어떤 개선 움직임을 가져오게 된 북한 그리고 남한 내부의 동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개선 조짐을 맞이하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국면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과제라고 그럴까요? 멀리 내다보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좀 단기적인 과제를 한 3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발표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2월 14일 날 제가 정오에 발표문을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그래갖고 늦어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날 5시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그 합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표문 내용을 아무래도 그쪽에 맞춰서 이제 다시 좀 썼고요. 그러면서 좀 1차적 평가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좀 급하게 썼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좀 표면적인 이야기들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좀 1차적 평가라는 그 제목을 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첫 번째 신뢰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첫 번째 단추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산가족 상봉이 기대했던 대로 예정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두 번째 단추를 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추를 낄 때가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기대감을 가져오는 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좀 비정치적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가능하다면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교류 같은 것들이 늘어날 것이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이 그동안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이산가족 상봉에 절대로 반대한다. 그것이 자기네들이 원칙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철회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치적 일정이나 정치적 논리, 갈등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류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남한에도 똑같이 우리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대치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같은 논리에 따라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회담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인데요. 그동안 이제 통일전선부, 통일부, 이른바 통통라인이라고 했던 그런 회담 채널 대신에 청와대와의 어떤 직접 대화 통로가 이번에 만들어졌고 그 대화 통로가 앞으로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 역시 남북관계 진전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문점 공개회담이라고 하는 우리 측의 요구를 북한이 결국 애초에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수용을 했고 이틀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회담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역시 미발표 의제나 현안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그 이번 고위급 회담 발표의 어떤 여백, 공백 이런 부분들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뭐 세 번째 요인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고위급 레벨의 관계자가 앞으로 상호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발표문에다가 쓴 표현대로 어느 정도는 북한에서 급작스럽게 요청을 해서 이른바 원포인트 회담, 북한 입장에서는 상호 비방 중지라고 하는 점,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합의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최대한 계획대로 군사훈련 일정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계획대로 관철시켜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포인트 회담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원포인트에 대한 합의를 넘어서 세 번째 합의상 상호 관심사를 서로 편리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라고 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그 남북관계 개선을 가져오게 된 어떤 그 동인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되돌이켜 보면은 장성택 처형 이전에 지난해 그 10월, 11월 이 무렵에 올해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그런 토론회들이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2014년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고 희망 섞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특히 이 상반기 봄에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따른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
박근혜 정부의 국내적인 측면을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도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른바 안보 그리고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입증을 하고 그것들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었기 때문에 6월에 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이런 이른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쉽게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 4분기 또는 상반기에 남북관계는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석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해본다면 지금 불고 있는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봄바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그동안의 일반적 관측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과연 이런 그 일반적 관측을 뛰어넘는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가? 물론 아까 김영현 교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좀 중복되는 요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엇보다도 북한 내부의 어떤 정세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급하게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 북한의 대남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정치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체제의 어떤 안정화, 정권의 안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고요.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면은 김정은 정권 스스로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해왔던 인민 생활의 향상 그리고 경제 회생 그리고 이것을 위한 외부 자원의 유입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에 내 외부에서 이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급하게 잠재우고 북한의 대외 관계에 관한 정상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대외적 신호를 보낼 필요가 시급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대외 전략 전반, 북한의 대외 전략 전반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넓혀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작년 3, 4월에 북한이 뭐 워싱턴 핵 타격 그 다음에 워싱턴 불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굉장히 극악한 언사를 동원해 가면서 한반도 주변에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대략 이제 5월, 6월 들어서 뭐 대화 국면으로 그 계기가 된 것이 이제 최용해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면담을 해서 육자 회담을 포함한 뭐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 되면서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었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조건 없는 육자회담 재개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었지만 그것이 북한이 의도했던 대로 잘 풀려나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9월, 10월 상황을 보면은 북한인의 그 육자회담 대표인 이용호가 베를린이나 런던 같은 그 제3국 도시에서 미국 측 관계자들을 만나서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하나의 물밑 협상을 벌였었는데요. 그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 측 파트너가 국무부 쪽 관계자가 아니라 대부분 한 짧게는 5, 6년, 길게는 뭐 한 20년 전에 국무부에서 대북 라인을 담당했던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합니다만 퇴물 관료들,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만났던 사람은 최근에 이제 정부 보직을 내려놓은 스티븐 보스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 대표였고요. 로버트 갈루치, 조엘 위트 뭐 이런 사람들이었고 런던에서 접촉을 했을 때도 이 사람들의 리언 시갈 그 사회과학원 동북아협력 프로젝트 국장이 참여했을 정도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대북 적극적 개입 정책을 주장하는 국무부 퇴직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그 대체적인 성향은 남북 관계의 개선이나 이런 데는 큰 관심이 없다는 분들이죠. 대북 직접 대화와 접촉을 이제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그런 워싱턴 멤버들인데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대북 직접 접촉에 좀 우호적인 의견을 가져왔던 분들을 상대로, 말하자면 민간인들을 상대로, 격이 안 맞는 거죠. 북한에서는 육자회담 대표가 직접 나왔고, 미국에서는 뭐 국무부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제한적이거나 의문시될 수밖에 없는 민간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북한이 조건 없는 육자회담 재개, 그리고 그것을 통한 대외관계의 개선을 좀 시급하게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는 저희가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를 보더라도 사실 그 글이 북한 입장에서 용이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미 관계, 대중 관계에 있어서의 경색 국면이 북한의 전체적인 대외 관계가 열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남북 관계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지금 올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상대적 비중이 높아진 남북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외 관계의 전반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제 두 번째 분석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정부 쪽으로 시각을 돌려보면은 이 남북 관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리고 대북 정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측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궁극적인 동의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진전되기 어려운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DMZ 그 세계 평화공원 구상도 그렇고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안에서 부산, 나진, 러시아를 연결해서 남북러 물류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구상의 어딘가 지점에 북한의 동의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움크러져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하나의 플래그십 프로젝트처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구상들이 결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고, 특히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대북정책, 외교안보 정책에 브랜드 이미지나 다름없었던 이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동인을 가지고 지금 남북관계가 풀려나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필요하냐, 세 가지 정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잘 지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위급 대화 채널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내실화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지금 지난번 고위급 회담 3개 합의사항 중에 마지막 합의사항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편리한 시간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계속 합의해 나간다. 그러니까 상호 관심사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영역을 열어놨습니다. 물론 남과 북의 개별적인 계산법을 보면은 북한은 이러한 상호 관심사라고 하는 넓은 영역 안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에 가장 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거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철도 연결 프로젝트나 DMZ 평화공원 이런 부분들을 앞쪽 아젠다에 아마 놓고자 할 겁니다. 어떠한 그 아젠다들을 서로 우선순위를 갖고 논의하던 간에 이 고위급 채널의 가동을 그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예를 들면 뭐 하위 대화 채널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비선 접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토요일 오후에 군통신선으로 전통문 보내서 비공개 회담 하자고 그랬을 때 받지 않고 공개 회담을 했죠. 하지만 비선 접촉과 비공식 접촉은 또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고위급 대화 채널의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뭐 하위 대화 채널이라든가 기타 이런 대화 채널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 간 정상 간의 어떤 친서라든가 특사 같은 최고위급의 메시지를 서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채널 같은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오이사 조치 완화든 해제든 하려면 천안함 연평도 건에 대한 북한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것을 뛰어넘건 우회하건 다음 단계로 가는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들,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최고위급 지도자의 메신저급에 해당하는, 물론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형태로나마 그런 것들이 교환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보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형태의 그런 메신저를 통한 의견 교환이 필요한 상황이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이것이 이제 북한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하나의 기제로서 작동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한미 관계, 한중 관계의 차원에 연동시킴으로써 동북아의 어떤 국제정치적인 맥락에 전맥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시했던 이른바 통일 대박론이라고 하는 것과 현 단계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통일 대박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하나의 개연성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기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가능성 차원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들도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인 동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대략 20분이 조금 넘어서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토론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평화재단이 성 박사님께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운은 싹 트는가라는 이제 주제를 드렸는데, 싹은 안 보인다 아직. 좀 땅이 풀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